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정다윤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손과 손목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부위로 다양한 수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수부 질환의 종류도 다양하고 환자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하지만 증상을 방치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증세 악화로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수병원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부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반복적인 손 사용으로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생기면서 손 저림, 손목 통증, 팔꿈치 통증을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게 되는 다양한 수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부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수부 질환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손은 대개 보면은 우리 전체 몸에서 어떤 뼈의 구성이 한 300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손에서 거의 한 25% 이상의 그 관절이 있어요. 뼈를 이루는, 이 뼈와 뼈 사이에 이루는 관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위에서 나타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릎도 하나의 관절이고 손가락 마디 하나에도 관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서 질환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 골절이라든지 파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거거든요. 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인대가 늘어져서 아픈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질환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이렇게 많은 관절이 있고 뼈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모든 질환을 다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수부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부 질환에 대해서 하나씩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제 현대인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 있잖아요.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떤 거예요? 네, 손목 터널 그러니까 손목의 어느 부위에 터널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터널을 이루는 그 구조물이 있습니다. 터널이란 기차가 지나가는 터널이니까 다 막힌 거잖아요. 그렇죠. 손목에도 뼈와 인대와 주변에 있는 이런 구조물로 인해서 안에 통로가 있습니다. 손목 터널이라고 네. 하는데 그 터널 내에 힘줄도 지나가고 신경도 지나갑니다. 그중에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는 감각을 아픈 증상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뭐 뜨거운 불을 만졌을 때 빨리 피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어떤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런 정중신경이 손목 터널에서 눌려가지고 2차적으로 어떤 저림증 또는 타는 듯한 증상 또는 아픔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총칭하는 개념이 손목 터널 증후군 또는 손저림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임팩트를 사용한다든지 노동자들 같은 경우도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도 붓기 때문에 또 예. 올 수 있고요. 또 마우스를 사용해서 컴퓨터 일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또 질병으로 예전에 골절됐던 것들이 뼈가 이렇게 이 통로를 좁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서 골절이 잘못 붙으면서 이 터널이 좁아지면서 이 정중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 갑상선이 있는 환자들이 네. 이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그 붓게 되니까 터널 자체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면 뭐 손목에 힘도 약해지게 되고 또 뭐 아주 타는 듯한 통증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되게 어떻게 진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들어보면은 새벽에 많이 저려요. 잠을 새벽에. 자다가 네. 잠을 깨고 손절해서 손을 털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 그래서 그게 말 그대로 환자의 문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학적 증상 또는 뭐 이렇게 들어봐서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네. 팔렌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검사를 했는데 손목을 서로 등을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한 1분 정도를 있으면은 손끝이 저려지게 되거든요. 심한 사람은 한 30초만 지나도 그래요? 저리게 됩니다. 이게 팔렌 검사라고 하는데 이 팔렌 테스트를 통해서 네.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 전도 검사라고 그래서 네. 신경을 이렇게 자극을 줘서 예. 신경이 잘 통하는가 이걸 또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레이드를 또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1단계에서부터 뭐 5단계까지 나누는데 1단계는 초기, 뭐 3단계는 중기, 5는 중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객관적인 그런 그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또 초음파를 통해서 눌린 걸 직접 보게 도둑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종양이 있다거나 그래서 신경이 눌린 경우에는 MRI라든지 이런 2차적인 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계가 달라지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치료는 대개 이제 두 가지를 하는데 보존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죠. 초기 증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가 1단계에서부터 3단계 초반까지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보존적인 치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부목을 통해서 부종을 좀 빼주거나 아니면 소염 진통제를 통해서 또는 신경 전도가 잘 되도록 하는 가바펜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완화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제 또 뭐 가끔은 우리가 물리치료도 하는데 네. 뭐 병원에 가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그래요? 족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손욕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따끈한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를 담그고 그 안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부종도 빠지게 됩니다. 예. 또 이런 보존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상이 악화되거나 저림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전에 만약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주사를 한 번 정도는 맞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계 이전이었을 때 가능하고요. 3단계가 넘어간 4단계라든지 5단계 중증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두려워하시잖아요.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환자들은. 근데 네. 이제 아주 굉장히 요즘은 작은 절개 한 1cm, 1.5cm만 째가지고 이렇게 두꺼워진 힘줄을 타주는 그런 방법의 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는 뭐 관절 내시경으로도 하는데 내시경은 이제 직접 보면서 하기도 하지만 네. 안 보이는 또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신경을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의사의 이제 경험도나 숙련도에 따라서 수술하는 방법들은 결정하면 되고요. 또 환자의 상태가 너무 악화됐는데 예. 그렇게 작은 절개만 갖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열어가지고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게 그 손저림증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보존적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수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은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수술 이후에는 대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밥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실밥을 뽑습니다. 물론 네. 이제 입원도 한 5일에서 1주 정도 하긴 하지만 예. 대개 2주 정도 지나면은 실밥을 뽑고 물을 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이제 불안감을 적고요. 네.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대개 이제 통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이 사라지고. 근데 저림증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저린 게 언제 사라지느냐잖아요. 그렇죠. 대개는 그 다음 날 90% 정도는 80~90%는 사라집니다. 그래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내가 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하는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면은 어젯밤에 안 저리고 너무 잘 잤어요 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네. 90% 이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이제 손목을 수술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인대를 절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픈 거는 한 3~4개월 정도 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까지 계속 아픈 게 아니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림증도 너무 심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마를 정도로 온 사람들은 1년 정도 지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기 수술하는 것이 더 좋겠죠. 네,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엔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방아쇠 수지란 어떤 거예요? 그 이름의 이제 진단명의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네. 병명이 어떤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방아쇠라고 하는 거 어떤 거죠? 총을 쏠 때 방아쇠를 방아쇠를 당기는 당기죠?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손의 어떤 부위가
잠김 증상이 있어서 걸리는 거를 방아쇠 손가락처럼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손가락이 딸깍딸깍하는 거를 방아쇠 수지 증후군 또는 방아쇠 손가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이 원인은 대개 보면은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것처럼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안 아프다가도 아침 돼서 완전히 잠긴 경우 너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총칭해가지고 방아쇠 손가락 증후군 또는 방아쇠 손가락 잠김 증후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방아쇠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또 이 증후군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개는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네.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많이 하죠. 맞아요. 엄지가 그렇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골프 선수들도 많아요. 스포츠에 참여하는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 선수들은 4번째, 5번째 이렇게 밑에 쪽에 이렇게 힘 주니까 라켓을 네. 그쪽에서 잠김 증상이 있다가 필라고 그러면 통증이 있으면서 뚝 하고 이렇게 펴지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반복되는 일을 칼질을 많이 하시는 또 어머님들도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손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발병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개는 이게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 왔다고 했을 때는 통증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잠겨 있다가 피려고 하면은 안 펴지면서 딸깍하면서 통증이 오고요. 예. 또 그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혹 같은 게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구부리는 힘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고 텐트 치지 말라고 네. 그걸 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활차가 첫 번째 활차라고 하는데 그 부위가 두꺼워지면서 거기에서 혹처럼 이렇게 올라옵니다. 비우돼 가지고. 그래서 혹이 만져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또 부종으로 인해서 손 전체가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요. 손가락 그 부위가. 이런 증상들이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네, 참 또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방아쇠 수지 증후군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치료는 다양하지만 첫 번째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데 보존적인 치료는 대개 이제 통증이 느껴질 정도 초기에 왔을 때는 물리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욕하듯이 손욕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 안 가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염진통제를 먹으면서 그러면 이제 증상이 좋아지고 부종이 빠지기 때문에 잘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손저림증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 정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맞게 되면은 힘줄이 이제 손상을 입기 때문에 맞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상이 이제 장기화되고 반복되고 계속해서 통증을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하거든요. 정말 절개도 한 1cm도 안 되는 이런 적은 절개를 통해서 네. 간단히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차 부분 두꺼워진 부위를 절개해 주면은 너무 잘 움직이고 다음 날부터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예방법도 있을까요? 네. 예방은 대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게 많이 사용하면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우스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 3, 40분 썼으면은 잠깐 스트레칭을 이렇게 뒤로 제껴주는 이렇게 운동을 한다니 구부려주고 이런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이 한 50분 정도 썼으면은 한 5분 정도 이렇게 휴식해주는 이런 방법도 좋고요.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날 너무 무리하게 했으면은 저녁에 이제 얼음찜질 잠깐 해주고 또 따뜻하게 온찜질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네,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손에서 혹이 발견돼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또 결절종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절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손에서 발생하는 혹 중에서 가장 1번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발하는 그런 혹인데요. 네. 물론 이제 다른 혹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양이 있을 수 있고 양성 종양이라든지 악성도 생길 수 있지만 결절종이 우리 손에서 대개 손목 뒤쪽이라든지
손목의 앞쪽이라든지 또는 손가락의 끝에 부분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물혹인데 물은 아니고 어떤 관절액이 나왔다든지 예. 아니면은 어느 부위에서 약해진 부위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이렇게 꽈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생기는 물주머니처럼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결정적으로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원인은 네. 대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힘을 줘가지고 썼다든지 아니면 넘어졌는데 그 부위에 인대가 그 관절낭이라는 부분이 터지면서 그쪽에 이제 관절 속에 있던 관절액이 밖으로 나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물주머니를 만드는 이런 증상도 되고요. 또는 어떤 손을 계속 쓰다 보니까 활액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렇게 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활자가 물이 있어야 관절액이 잘 움직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변성이 되면서 이렇게 붉어져 올라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원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에 있어서는 손목에서 많이 생기는데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끝에 뒤쪽에서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 결절종은 증상이나 뭐 진단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은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져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일반 혹하고 잘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가끔은 불을 끈 상태에서 후레쉬 불을 이렇게 비춰보면 됩니다. 오, 혹에다 후레쉬를. 비춰보면은 네. 투명하기 때문에 이 불빛이 투과를 해요. 아, 물 이제 액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단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먼저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초음파를 통해서 거의 뭐 99% 진단 가능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복잡한 이제 혹도 있어요. 저 안에 어느 부위가 터지면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인대의 터짐이나 혹을 같이 진단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처음에는 말랑거리는데 어느 때는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뼈처럼 단단해지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그런 게 뼈가 아니다는 거. 그럼 이 혹은 초음파를 통해서 물혹이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인대가 터진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이제 그것까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결절종도 결국에는 수술로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너무 크고 이 수술하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요인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너무 커지고 주변을 눌러가지고 압박됨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이제 그 뭐 조직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이라는 혈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경을 누르면은 찌릿찌릿거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2차적인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도 수술하고요. 세 번째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너무 커가지고 보기가 싫어요. 더더구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뒤쪽에 뿔룩 올라와 있는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미용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수술을 하게 되는 가장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고요. 대개는 이제 주사기로 빼보면은 네. 알 수도 있고요. 이제 좋아지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 주사기로 뺀 경우에는 99%에서 다 재발합니다. 아, 다시 생겨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옹달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옹달샘을 퍼내면은 물이 금방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을 빼냈는데 이건 찐득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찹니다. 2, 3일 지나면 다 차는데 옹달샘에 물을 퍼낸 것처럼 관절액을 빼냈다고 그래서 관절액이 이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9%에서는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보기 싫지 않으면은 놔뒀다가 도저히 이제 통증이라든지 2차적인 증상 이렇게 됐을 때는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결절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 건초염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득케르뱅 병이라고도 하던데 이름도 어렵고 사실 좀 생소합니다. 어떤 질환이에요? 네, 이 득케르뱅 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네. 스위스 의사인데 그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득케르뱅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프리츠 득케르뱅이라고 하는 스위스 의사인데 그렇군요. 다른 말로 하면 득케르뱅 병을 너무 어려운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 많이 이제 언급되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저 득케르뱅 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하면은 네. 협착성 건망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협착성 건망염. 협착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고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손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그 손저림증이 있는 것처럼
손목에 요측이라고 그러고 엄지 위쪽에 있는 어떤 힘줄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네. 그 부위가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득괴르뱅병은 아주 유명한 병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환자분들도 많이 찾아보고 와서 자기가 자가 진단도 하고요. 오셔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가 진단 하시는 분들도 많군요. 네, 네. 득괴르뱅병의 증상과 진단 방법은 어떻게 돼요? 되게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원인을 먼저 보면은 그 되게 어떤 나이에서 많이 오냐면은 예전에는 엄마들이 많이 와. 출산 후에 출산 전 육아를 시작하는 엄마들 1년 사이에 많이 왔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손을 아이들을 안고 있어야 되고 뭘 이렇게 먹여야 되고 시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증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많이 맞아요. 사용하는 분들이 오더라. 요즘은 재미있는 증상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 할머니들이 아이를 육아를 많이 담당하잖아요. 네. 할머니들이 이 병에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이고. 예전에는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30대 출산 전후에 엄마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50대에서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들이 많이 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그 엄지손가락의 위쪽에 있는 힘줄이 그 두꺼워지게 되고 비후돼서 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반복되는 사용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이 통증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엄지를 움직이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해요라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손목에서 오는 이 협착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득괴르뱅병 치료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집에서 자가로 먼저 진단할 수 있거든요. 제가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대개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우리 한번 우리 네. 아나운서님 해보시죠. 엄지를 구부리고 네. 네 개의 손가락을 감쌉니다. 그 상태로 감싸고요? 밑으로 내려봅니다. 내리고요. 여기 안 아프세요? 네, 저는 괜찮은 그럼 것 같아요. 안 아프면 득괴르뱅병이 괜찮은 아닙니다. 건가요? 다행이네요. 네, 혹시 여기가 이제 아프시군요. 네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엄지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감싸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이 통증이 이 엄지 손가락 위쪽에 있는 이 손목 쪽에서 엄청 심하게 옵니다. 아, 이쪽이. 네네네. 이거를 득괴르뱅병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게 휜켈스테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이 이 검사 방법을 이렇게 또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휜켈스테인 테스트, 휜켈스테인 검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는 이렇고요. 이제 자가 진단 됐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고요. 네. 초음파를 보면서 이부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근본적으로 너무 비후돼서 생긴 건지를 보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른 질환에서도 방아수 수지 증후군에서처럼 스테로이드를 한 번은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쓰는 거는 좁아진 곳에서 자꾸 주게 되면은 힘줄 그 건이 파열될 수가 있거든요. 수술 이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고 3개월, 6개월 이렇게 오래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으로 그 좁아진 부위를 더 간단하게 터주기만 하면은 즉각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래요? 다음 날 이렇게 좋은 걸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사실 손이 인체에서 정말 작은 부위인데 이 손에도 다양한 질환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한데요. 이 밖에도 주의해야 할 수부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손에 이제 관절이 많다 보니까 무릎 한 곳에서 오는 관절염도 있지만 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이상의 관절이다 보니까 30개에서 다양하게 관절염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손바닥 앞에 보면은 가끔씩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환자들이 계세요. 예. 나는 특별하게 아프지는 않은데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이 구축으로 인해서 생기는 듀피트랑 구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축성 질환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절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 또는 질환이라고 했죠. 자가 면역 질환. 자기의 면역 체계가 자기의 관절을 침범하다 보니까 다른 부위는 한 부위지만 손은 여러 부위다 보니까 자기 관절을 침범하는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는 뭐 통풍도 손목에서 올 수가 있고요. 손가락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 손에 관련된 그래서 힘줄이라든지 혈관에 관련돼서 버거시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버거시병은 혈액순환이 적게 되면서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이거든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수부 질환 종류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손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방치하고 계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눈은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하고요. 손은 세상과 소통하는 간접적인 그런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손에 감각만 무뎌져도 또는 이상이 있어도 정말 많이 아프고 힘들어집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온 몸을 다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손을 잘 관리하고 사용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병호 병원장과 함께 수부 질환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병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면서 빗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신발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름철에 선호하는 신발들은 뒤꿈치가 뚫려 있고 신발 밑창이 얇기 때문에 발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이 고정되지 않은 탓에 발가락에 과도한 힘이 들어가고 피로감이 금방 쌓이게 되는데 그리고 신발 밑창이 얇기 때문에 발바닥에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뒤꿈치가 고정되는 신발을 선택하고 밑창이 너무 얇은 신발을 착용할 경우엔 수시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